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친자 검사 좀 하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믿음.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은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겪은 끔찍한 배신과 그 속에서 찾아낸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서진 32살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 정서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이었습니다. 한남동에 위치한 시댁 저택의 응접실.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곳에서 저는 남편 윤도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좀 하자. 확인은 해야지. 남편은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제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업무를 지시하듯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갓 돌을 지난 우리 아들 민우의 100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미소 짓고 있는 우리 아이. 제가 10달을 품고 15시간의 진통 끝에 낳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민우의 사진 액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시며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확인하고 살아. 말끝에 묻어있는 냉기. 그것은 3월의 봄바람보다 훨씬 차갑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있는 집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상처받지 마. 그냥 절차야.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던진 그 한마디는 마치 회사 서류에 도장 찍는 것처럼 가볍게 들렸습니다. 절차라고요? 우리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절차라고요?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은 약점이었고 약점은 곧 무시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때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기로 했다는 것을요. 저는 두 손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도록 꽉 쥐었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번역 일을 하다가 우연히 윤도현을 만났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당시엔 재벌 2세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진지하고 똑똑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내 집안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시어머니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교사십니다. 아, 그래.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관심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 특급 호텔 대연회장, 유명 가수의 축가. 하지만 그 모든 게 제가 아닌 윤도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 초만 해도 남편은 다정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민우를 임신하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저를 불러 영양제를 챙기셨습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챙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챙기는 게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챙기시는 거라는 걸요. 서진아, 산책 많이 해야 해.
우리 손자가 건강해야지. 서진아, 오늘 뭐 먹었어? 단백질 충분히 먹었어? 서진아, 병원 정기검진 언제야? 내가 같이 가줄까?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제가 아닌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직후 진통으로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안고 있는 아기를 보셨습니다. 어머, 피부가 하얗네. 우리 도연이 닮았어. 그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수고했다도 괜찮니? 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를 간 넘긴 아이의 친자 검사를 요구하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언제 병원 갈 수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이래야 해? 제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잖아. 확인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지.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우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태어나자마자 의심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봄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민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확인했으니 됐다고 할까? 차는 계속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얼마나 길게 느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특히 그 결과가 내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일 때,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유전자 검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얀 조명이 바닥을 반질거리게 비추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남편 도연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신경 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안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그 그룹 장남 맞지? 근데 왜 여기 왔을까? 애가? 귓속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민우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잠깐만, 애 데리고 와. 남편의 목소리가 명령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민우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관찰이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아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 간호사가 나와 우리를 불렀습니다. 윤도현님, 정서진님? 네.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강 상피세포만 채취하면 됩니다. 아프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간호사는 면봉을 꺼냈습니다. 민우는 거부감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면봉이 아이의 볼 안쪽을 스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전화 드릴게요. 검사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2주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택의 식탁은 12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시아버지를 중심으로 시어머니, 도현,
그리고 도연의 남동생 가족들까지 모두가 자리에 앉지만 유독 제 자리만 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애가 어딜 좀 닮아야지.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어린데요. 아기들은 금방금방 변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니. 우리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딱 봐도 윤씨 집안 사람이었는데 시동생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준호도 딱 봐도 윤씨 집안 코네. 식탁 아래에서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듣지 못한 척했지만 숟가락을 놓는 소리가 미묘하게 빨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민우의 턱받이를 고쳐줬습니다. 민우는 제 손을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도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희망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그 희망마저 끊어냈습니다. 도연아, 내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살아야 해.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뭘? 민우가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 세 글자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어. 근데 당신은, 서진아, 이해해줘. 나도 이 집안의 아들이야.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당신 아내 아니야? 아내지.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잖아. 이해라는 단어가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집안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받았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집사가 와서 부인,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라며 자리를 피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밤에는 남편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하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저는 민우를 안고 남편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기계음으로 웅웅거렸습니다.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윤도현님, 정서진님?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남편이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 맞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맞네라고요? 당연한 거였잖아요. 저는 한 번도 남편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우리 둘만 서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뒤흔들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됐다는 게 뭡니까?
2주 동안 저를 의심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모든 시간이 이 종이 한 장으로 지워진다는 겁니까? 저는 민우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택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결과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사과란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까요? 저는 그날 사과라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택의 거실,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리는 그곳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부부, 그리고 친척 어른들까지. 마치 재판정 같았습니다. 남편 도연이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민우네 아들 맞아요.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컵을 떨어뜨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다행이라고요? 다행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입니까? 서진아,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집안을 지켜야 하니까. 이해하지? 이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2주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식탁에서, 복도에서, 거실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서진아, 진정해.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제가 왜 진정해야 해요? 잘못한 건 저였나요?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나간 건 이 집안이에요. 며느리를 믿지 못하고 친자 검사를 시킨 게 누구예요? 우린 확인한 거야. 큰 집안은 다 그래. 큰 집안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민우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서진.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어딜 가려고? 제가 어딜 가든 상관없잖아요. 서진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전 충분히 진정했어요. 2주 동안 매일매일 진정했어요. 남편이 문을 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당황함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미안해.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는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나요? 저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검사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남편의 손끝이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걸 아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응원할게. 그 한마디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친정에 있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와. 얘기하자.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셨어. 서진아,
민우 때문에라도 생각해. 민우 때문에라고요? 그래서 더 떠나야 했습니다. 민우가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믿지 못하는 집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직원이 받아 적는 펜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이 집에서 제 가치는 의심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잖아. 결과도 나왔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저를 지키는 시작이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렷한 붉은색 인주가 종이에 새겨졌습니다. 서진아, 제발. 당신이 절 믿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 끝까지 저를 믿지 않았어요. 믿었어. 나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의심했잖아요. 나한테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하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남편은 따라오려 했지만 발이 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법원 복도의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방에 앉아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제 무릎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까까.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밥 먹자. 저는 민우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 끝이 곧 시작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신뢰의 파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친자 검사를 요구받은 것, 2주 동안 당한 무시와 냉대, 그리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던 것.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화해를 원합니다.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오해라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친자 검사를 시킨 게 오해인가요? 2주 동안 며느리를 의심한 게 오해인가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은 3번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조정실 밖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서진아, 다시 생각해줘. 생각은 충분히 했어요. 민우는 어떻게 하려고? 아빠 없이 클 거야? 아빠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엄마도 많이 반성하셨어. 다시는 그러지 않으신대. 다시는요? 이미 한 번 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번째 조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고 남편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저택을 제외한 예금과 주식의 30%를 받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는 5억 원.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빗속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남동 저택이 아닌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5평짜리 작은 공간. 하지만 그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의심도 무시도 냉대도 없는 곳. 이사하는 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과 민우의 물건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민우를 안고 새 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흘러들어와 커튼을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민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우가 제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민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그 행동 외에는 아무 소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의 불빛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번역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민우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민우와 함께 일어나 밥을 먹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민우와 놀아주는 일상. 단순했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데리고 나가도 될까? 네, 토요일 오전에 오세요.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우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자 민우가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아빠. 남편이 민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우 많이 컸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운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사시까지 데려다 드릴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민우 없이 혼자 있는 시간. 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정서진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 그 사실이 참 좋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일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서진아, 내 전 시어머니한테 연락 왔더라. 네, 무슨 일이세요? 너 만나고 싶다는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이셨습니다. 서진아, 어머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만나줘서 고마워. 무슨 말씀하려고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있었습니다. 너를 의심한 것, 너를 함부로 대한 것, 모두 내 잘못이야. 변명하고 싶지 않아. 그냥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를 보고 싶어. 할머니가 손주를 볼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어머님의 손주가 맞아요. 가끔 데리고 갈게요. 고마워, 서진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번역 일 외에 작은 번역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어느 봄날 민우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민우가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높이.
그래, 높이 갈까? 저는 민우의 그네를 밀어주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 씨? 돌아보니 대학 동기였습니다. 아, 준혁이? 와, 오랜만이다. 여기서 다 보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애가 있어? 귀엽다. 응, 우리 아들 민우. 결혼했구나. 응, 했었어. 아, 그렇구나. 준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요즘 이 근처 살아. 가끔 여기 와. 그래, 나도 자주 와. 그럼 또 보겠네. 응, 또 보자. 준혁이 떠나고 저는 다시 민우에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예감 같은 것. 저는 민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곳이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집. 의심도 무시도 냉대도 없는 온전히 저와 민우의 공간. 저는 민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민우. 엄마도 잘 자. 민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정서진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벌가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정서진입니다. 민우의 엄마이고 번역가이고 한 여성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아? 저는 대답합니다. 단 한 번도 돈도 명예도 큰 집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의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누군가로부터 의심받고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